안녕하세요. 잔독자TV의 잔독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서양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합리론자,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러한 명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러한 문장의 그런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방법서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데카르트가 어린 시절, 자신의 젊은 시절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인간에게 고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의 올바른 진리와 판단에 이르고자 노력했는가를 스스로가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론적인 부분을 공개하기 위해서 썼던 일종의 수필 형식의 글입니다. 자, 방법소설을 이렇게 정의 내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어떠한 식으로 진리 추구와 이성을 통한 판단의 올바름을 확보하고자 했는가, 확실성을 가지고자 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방식을.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나는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방법소설은 총 1부부터 6부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날에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내용도 상당히 길지도 않아요. 짧아요. 그리고 읽기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학문이나 연구에 이렇게 좀 더 매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데카르트적인 이러한 방식을 일종의 바탕으로 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하여서 좀 더 나은 어떠한 인식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한마디로 방법서설이 보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은 근데 개인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데카르트의 이러한 초기 저작인 방법서설이 꼭 여러분들께 어떤 유용한 의미 있는 가치를 지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일종의 나름 거창하게 설명을 했고, 혹시라도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더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또 방법서설을 찾아보시면은 저 말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방법서설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소개를 올려놨어요.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그러한 것을 보시면서 방법서설의 내용을 파악하셔도 되는데, 물론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방법서설과 그분들이 설명하는 방법서설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뭐든지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나 내용은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이거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1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부는 뭐냐면은, 1부에서는 이제 데카르트가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고찰을 해요. 고찰을 하는데 그때 자신이 느꼈던 생각들이나 이러한 학문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설명하는 게 바로 1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처음에 양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또 번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식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는 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양식이라고 사용을 하는 이러한 용어를 쓰는 책을 이제 리뷰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성은 참, 거짓을 분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자, 그러면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해주는 이러한 이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데카르트는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동물과 구별되는 유일한 부분의 하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러한 동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경솔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말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나중에 제가 데카르트 사상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데카르트는 동물을 일종의 기계론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아가고 공유하고 교류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동반자적인 차원으로 절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동물인권단체나 저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들이 들으면은 노발대발할 얘기인데, 그 당시에 데카르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데카르트는 이러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은 중요한 게 이성의 바탕을 두는 건데, 이러한 이성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봤어요.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겁니다. 자, 극악무도한 살인마나
정말 올바르고 위대한 현자나 이성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공통으로 분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정신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무엇이냐라고 데카르트한테 우리가 질문을 하면 바로 그것은 그들의 판단의 차이라고 데카르트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성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 나에게 참은 무엇이고 너에게 참은 무엇인가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한다라고 데카르트는 본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당위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는 이성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판단력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되게 만들고 그리고 저마다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나는 스콜라 철학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콜라 철학이 이런 얘기를 먼저 얘기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데카르트의 말에 따르면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중세시대 때 교부 철학에서 이제 스콜라 철학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뭐 신앙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종류의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신학자들이 신앙의 이성을 조화시키면서 자, 이성이 신앙보다 위대하진 않지만 올바르게 신앙을 해가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수적이다라고 바라봤던 일종의 필요 조건으로 바라봤던 그러한 중세의 일종의 철학 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 역시 근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스콜라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그러한 한계 범위 내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 방법소설 일부 이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니까 또 말이 좀 꼬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내가 이 책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카르트 자신은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의 이성을 인도하려고 애써왔는가다라고 말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자신은 이제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면서 또다시 느낀 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내가 일반적인 학업과정, 교육과정을 마치고 학자처럼 남들 틈에 끼어들자마자 내 생각은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식을 내가 얻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만 자꾸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데카르트의 이러한 부분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무지의 지적인 측면이 약간 드러나고 있죠. 근데 사실 실제로 많은 분들도 이러한 점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 학자들 뿐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다라는 생각과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허탈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데카르트 역시 학자로서 수세기 이전에 미리 느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책을 읽는다라는 것을 좋아했다. 왜냐면은 책은 바로 가장 뛰어난 그 시대 사람들과의 대화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방법소설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인터넷에서 좋은 글귀, 영감이 되는 어떠한 무슨 뭐 문장, 힘들 때 읽는 말, 위로가 되는 글, 막 이런 것들을 막 나돌아다니잖아요. 출처 없이. 그죠? 이러한 것들 내용이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에 너무나도 유사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읽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사람들이 좀 출처를 올바르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쓸데없이 전혀 모르는 제3자 위로한답시고 어떤 박애주의적 마인드로 막 그런 거를 막 여기저기 퍼다 나르지 말고 좀 이렇게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서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를 좀 이렇게 얘기를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주범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물론 그런 글도 안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방법소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부분들이 다 방법소설에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일부에서 여행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데카르트가. 이 여행자. 자, 이제 여긴 지울게요. 이게 또 이게 화이트보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칠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행자라고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은 여행자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여행을 하는데 자기 나라
자기 나라에서는 이방인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비유냐면은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에서 과거 시대의 일에 너무나 우리가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옛날이나 이러한 우리 시대 이전의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사유하게 되면 정작 현실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이 무지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제가 뜨끔했어요. 보면서. 예. 아,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사실상 단독자는 이 현실에 일어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제 지인분들도 느끼셨을진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관심이 없어서 이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욕도 많이 먹고, 예, 문제도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워낙 현실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저의 이러한 성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두들겨 맞는다고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전 좋아하고 옛날 학문 좋아하는 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마인드조차도 물론 단점이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쉽게 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를 답답하게 느끼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와 멀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카르트는 나는 웅변을 매우 좋아했다. 그리고 시에는 넋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웅변과 시에 대해서 예찬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차원들은 뭐냐면은 데카르트는 이거는 일종의 타고난 재능이라는 거예요. 재능. 예,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왜 타고났냐? 시에서 설명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문구나 이러한 뭔가 착상 같은 것들, 예, 이러한 심상 같은 것들은 아무나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데카르트는 생각을 했어요. 오로지 타고난 이성을 정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의 타고난 이성을 범죄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이성을 올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문구, 문체들이 시나 아니면은 웅변에 포함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수학입니다. 데카르트 수학자였죠, 그죠? 수학자. 이 수학에 대해서 왜 예찬을 하냐면 바로 확실성과 명증성이에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확실하고 명증한 이러한 성격이 바로 수학의 진짜 본래 매력이기 때문이다라고 데카르트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수학에 반대되는 것을 도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조금 참신해요. 수학이 반드시 도덕에 반대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데카르트는 수학과 도덕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대치시키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여기서 도덕을 중시했던 스토아 학파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비판. 자,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이러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한마디로 덕을 찬미하기는 하는데 이 덕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이 있는 건 중요해. 근데 이거를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안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을 알려줘야지 실제로 덕을 행하고 하는데 이러한 측면이 모자란다라고 스토아를 약간 비판합니다. 그래서 스토아가 말하는 현자가 냉혹한 인간이나 오만한 인간에 불과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데카르트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신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일부에 대해서는 데카르트가 온갖 학문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신학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데카르트가 무신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신학을 존경합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이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나약한 이러한 빈곤한 추리력 있죠. 그러니까 빈곤한 추리력이라는 게 한마디로 한계가 명확한 추리력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든가 천국, 이러한 저 피안의 세계에 대해서 올바르고 확실한 어떠한 명증 가능한 그러한 뭐라 그래야 돼? 그러한 명확한 것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솔직히 말해서 그거 너무나 피상적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배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데카르트는 신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이상의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방법서설에서.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
데카르트가 이제 1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나 이러한 예전의 습관이나 선례에 확신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전의 선례 그리고 습관 이루어져 있는 것들에 너무 의존적인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너무나 이러한 것들의 의존적인 모습을 버리고 굳게 믿어서는 안 된다. 자,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느끼는 건 좋아요. 예,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무작정 확신해서는 안 되고 나 자신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방법소설 1부의 내용입니다. 1부도 상당히 길게 느껴지시죠? 예, 이거를 제가 직접 2부로 얘기하니까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제가 얘기를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께 좀 머릿속에 잘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설명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2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자, 2부에서는 저자가 데카르트가 찾고자 했던 방법이 이제 어떠한 규칙을 지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데카르트는. 자, 이제 야만 상태에 있다가 이제 점점 이제 개화하면서 이제 법률을 만들어 온 국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게 야만 상태에서 이제 어떤 범죄라든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투쟁과 같은 이러한 일종의 성가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러한 범죄나 투쟁의 성가심을 통해서 법률을 만들어 온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현명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헌법을 지키는 국민보다 잘 다스려질 수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현인이 만든 어떤 법 이거를 따르는 자. 자, 범죄와 투쟁의 성가심 때문에 만든 법률을 따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어떠한 현명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법을 잘 지키고 더 다스리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이거는 약간 플라톤적인 냄새가 나죠. 네, 이 이상사회를 데카르트가 어떻게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또 이러한 반가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카르트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신만이 여러 법도를 명령한 신이 만들어 놓은 신의 명령인 이러한 종교가 그러니까 신의 명령을 담은 종교라고 하면 한마디로 그리스도교겠죠. 그렇죠? 그리스도교 말고 다른 종교도 있겠지만 이게 성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 그죠? 바이블. 이게 바로 이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니까 이제 신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명령을 따르는 종교가 다른 모든 체제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만큼 질서정연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서정연. 네, 이런 식으로 데카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성적인 요소가 법률이나 어떠한 이러한 통치에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가까지도 데카르트는 2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핵심적인 규칙들이 나와야겠죠. 그죠? 예. 그 전에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자, 우리와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야만스러운 것은 아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상으로 이성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와 생각이 반대돼요. 걔네라고 하겠습니다. 걔네 뭐 쟤네라고 해도 되고 걔네라고 해도 되겠죠. 걔네. 예.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국어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와 다른 쟤네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야만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야만스러운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한마디로 쟤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을 우리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걔네들이 이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예, 이성을 뭐 누가 많이 갖고 적고 갖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야만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레비스트로스의 문화 인류학적인 측면이 바로 이러한 냄새를 예, 많이 갖고 있죠. 많이 풍기고 있죠. 예, 이러한 아주 이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예, 우리가 배워야 할 예, 그러한 사고방식인 거죠. 예,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도.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있다고 치면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는 게 있어요. 인식. 예,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인식인데 이것은 습관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습관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심. 자, 습관이나 선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인식 같은 것들을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얘기. 민주주의의 이러한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돼. 포퓰리즘이나 선동을 아주 저격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진리라는 것이,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한 문장이에요.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예, 진리라는 것이 그것이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리라는 게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 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방법서설 2부에서. 이 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정보의 그레샴 법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경제학이나 이러한 행정학에서는 정보의 그레샴 법칙.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해서 쓰는 말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 현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잘데기 없는 정보가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인 것처럼 둔갑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시면은 이런 거 상당히 많아요. 진짜 완전히 좀 욕을 좀 하겠습니다. 개후잡스러운 그러한 정보가 예? 마치 진짜 유익하고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정보인 것처럼 둔갑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보의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가치관이나 학문을 끄집어내는 것, 그러한 요소가 바로 데카르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성을 충분히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예, 데카르트가 오늘날 살아있었다면 이러한 정보의 그레샴 법칙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얼마나 올바로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데카르트의 2부 초반 부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데카르트가 진짜 공부를 하면서 예,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내가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진리라는 것이 찬성하는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말. 너무나 멋있는 말. 이 말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논리학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거는 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비판인데 논리학을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3단 논법이 상당히 유명하죠. 3단 논법에서부터 논리학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3단 논법이 논리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 3단 논법이나 이 가르침들은 대부분은 오히려 사물을 배우는 데는 유용하지 않아요. 배우는 데는 유용하지 않은데 뭐에 유용하냐면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설명하는 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의 이제 버전으로 나돌아다니는 걸 많이 봤습니다. 데카르트가 한 말인데 인터넷에 많이 나돌아다니더라고요. 자, 논리학이라는 것은 3단 논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배우는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데 new thing, new knowledge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3단 논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는 데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근본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논리학에 대한 비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한마디로 너무나 일종의 너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미 정립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 탐구의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무슨 용어를 써야 될지. 탐구의 측면에서 모자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결핍이 있다. 예, 불명료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법소설 2부에서 네, 논리학에 대한 비판도 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규칙,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따르는 규칙, 필요한 그 규칙들을 얘기하는데 4가지의 규칙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 규칙. 1번. 예, 내 판단에, 예, 이제 내 판단에 무엇도 들여놓지 말 것. 이게 저희 집 구조가 팔을 이렇게 뻗을 수밖에 없어요. 밑에 이제 책들이 막 쌓여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왜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이제 필기 하나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내 판단에 무엇도 들여놓지 말 것.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명백하게 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면, 증거가 있는 게 아니면 무엇도 내 판단 속에 들여놓지 말자가 첫 번째입니다. 말로 보충해 드릴게요. 글씨가 빈약하지만 말로. 두 번째, 모든 것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작은 부분으로 나눌 것. 네, 작은 부분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문제들을. 예, 각각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 사상을 차례와 순서대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차례와 순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자. 자, 정리하면 첫 번째 규칙, 무엇도 내 판단 속에 들여놓지 말자.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면. 두 번째, 작은 부분으로 문제들을 쪼개고. 세 번째, 차례와 순서를 정하고. 네 번째, 그 순서들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가 학문을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규칙의 4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학문을 맨 처음에 시작하려면 어떤 것부터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단순하고 인식하기 쉬운 것부터, 단순하고 인식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진짜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은 방법론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고 인식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깨달았다.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해라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령형이 아니에요. 청유형도 아니고 깨달았다. 이렇게 약간 수필적으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일기 쓰듯이, 자기에게 말하듯이 자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이 오히려 읽기에 거북하지가 않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야, 단순한 것부터 해. 인식하기 쉬운 것부터 해. 라고 얘기했으면 좀 자존심 센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카르트 시대에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해라 마라 명령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른 학자들이. 근데 이렇게 권유하는 식도 아니고 명령하는 식도 아니고 자전적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말하듯이 썼습니다. 글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이제 23살이 됐을 때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정신에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뿌리 뽑아버리기 위해서 나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데 시간을 써야겠다라고 느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부에서는 제가 하나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마무리 짓기 전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 하나의 일에는 하나의 진리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일에는 하나의 진리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진리를 만약에 발견한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만큼
알 수 있는 만큼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사람이라는 말에 붙여야 되겠어요. 자, 하나의 일에는 하나의 진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누구나 그것을 사람이 알 수 있는 만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는 거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진리를 발견했다는 말은 즉슨 인간이 알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인간이 알 수 있는 만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종착역이라고 보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2부의 핵심적인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좀 길죠, 방법서설이. 예, 3부. 읽으면은 후딱 지나가실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예, 이렇게 좀 길게 됩니다. 자, 3부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저 3부의 내용에서는 자, 저자가 이제 이 방법에서 이끌어내는 이제 도덕적 규칙이 있어요. 예, 방금 말했던 그런 학문을 탐구하는 규칙에서 이제 끌어낸 도덕적 규칙이에요. 이번에는 도덕적 규칙을 설명을 합니다. 3부에서. 자, 또 이제 예시를 좀 많이 들어요. 방법소설에서. 3부에서 무슨 예시를 드냐. 자,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다른 집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집을 짓고 있는 와중에도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다른 집을 마련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내 이성이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을 내리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 상태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니까 나 자신을 위한 도덕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도 또 다른 집이 필요하듯이 내 이성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덕규칙을 얘기합니다. 도덕규칙. 예.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주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 나라는 자아를 이끌어주는 규칙. 첫 번째, 나는 내 법률과 내 나라의 법률과 규칙에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교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데카르트의 상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따르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카르트가 자신의 규칙을 얘기한 거니까. 근데 분명히 느끼는 점, 느낄 만한 점, 배울 만한 점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 자신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예. 법률과 규칙 복종, 이런 것에 대해 복종하고 종교를 이제 지키면서 나 자신을 이끌어 간다라는 게 중요한 규칙이다.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자, 내가 뭔가 틀릴 경우에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택했는데 틀릴 수가 있잖아요. 예, 양자택일을 했는데 틀렸어. 그렇더라도